바로 이 소수의 이권 집단들은 빨리 결성되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1950한 4년쯤에 결성돼 갖고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다중의 합리적 무시 현상, 그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제가 이름을 그래서 부조리한 이권 평형이라고 제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성 원장님이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책에 처음엔 브랜드를 썼는데 창피해서 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뺐는데요. 어쨌든 제가 만든 고유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권의 카르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권의 카르텔이 어떻게 그 GDP를 감소시키는지 이런 설명드렸는데요. 사중 손실이라는 게 있고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권 추구 풍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불법과 불신 풍조를 만들어서 GDP를 감소시킨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이권 평형이 상당히 무서운 문제인데 바로 부조리한 이권 평형이 인류가 불행한 원인의 태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인류의 불행에 대한 어떤 연민심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인간의 불행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일단은 계급제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급의 피해자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계급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거는 결국 소수가 힘을 합쳐서 분열된 다수를 착취하는 현상이죠.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죠. 바로 계급과 전쟁이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전쟁도 역시 공공재라고 말씀드렸죠. 소수가 조직합니다. 소수가 조직하는 집단제죠. 이것도 공공재입니다. 근데 다수,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모임은 다 실패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독일이 나치가 나서갖고 그런 흉악무도한 짓을 계속했는데 독일의 그 똑똑한 7천만 사람들이 그걸 저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다수는 조직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소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그랬고 미국의 부시가 그랬고 그 전쟁 보면 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계급제도와 착취와 전쟁을 없애려면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의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OGI 이제 모델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G1, G2와 G3가 형성되고 칼막스의 이론과 그다음에 히틀러도 이제 그런 일을 했죠. 나치 당원 10만 명을 10%를 이용해 갖고 이 사람들 침묵시키고 유태인들을 극도의 살육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공포를 줌으로써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면서 군국주의, 베르만 우월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시켰죠. 그리고 스탈린 공산주의도 약간 비슷한 양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고 북한이 현재 그런 상황이 있고 남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계급적 특성이 맨슈 올슨이 얘기했던 집단 행동의 원리 때문에 나타난다는 걸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함의 5번. 근데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포괄적 이익권 집단은 사회 전체를 번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괄적 이익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인데 노동자가 예를 들면 2천만인데 그 중에서 노동 조직률이 70% 되면 이 사람들은 노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70%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이권 집단이 됐을 땐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노동조의 70%가 노동조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노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는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 전체가 잘 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줘요. 그런 이권 집단을 포괄적 이권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발렌베리 그룹이라고 하는 재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시가총액의 약 50%를 지배를 합니다. 발렌베리 그룹이. 그러니까 발렌베리 그룹은 자기네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국가 정책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것도 기업이지만 포괄적 이권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잘 사는 이유, 스웨덴이 현명한 의사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노조가 포괄적 이권 집단이고 발렌베리 그룹이 포괄적 이권 집단이 됐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꾸준히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과연 삼성그룹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삼성그룹은 자기네 어떤 그 대주주를 위한 결정도 꾸준히 하지만 때로는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제법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자기네들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삼성그룹도 위험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고. 근데 현대차 노조는 어떻게 할까? 자기네 이익만 위해서 행동하죠. 남들 우리 국가 전체가 잘못되는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봉 8천, 9천, 1억 가까이 되는데도 더 올려달라고 계속 대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까지도 상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권 집단 중에서 특이하게 포괄적 이권 집단은 사회 전체를 번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권 집단은 개인에 비해서 많은 논의 안건이 있어서 결정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자녀 채용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갖고 갈등이 생긴다거나 공무원 연금을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개혁하려고 노력하는데 엄청나게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교조가 당연히 평가받아야 되는데 평가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이런 결정이 잘 안 되고 그냥 엄청나게 갈등을 생기는 일이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개인에 비해서 안건이 많다는 거죠. 목소리가 많다는 거고. 일곱 번째, 이권 집단의 누적은 신기술을 도입을 늦추게 하고 환경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결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우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버 택시는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택시 노동자들이 택시 운전사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죠. 핀테크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핀테크가 세계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서 결국은 몰락,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가 몰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닥친 거고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도 비슷한 현상이고 동부그룹의 원신 사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부그룹이 저기 화성에다가 6,000평에 엄청나게 큰 현대식 온실을 지어갖고 토마토를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 계약하고 졌습니다. 근데 농민단체들이 일어나갖고 그걸 못하게 방해해갖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아니 재벌이긴 하지만 그 현대식 농업을 도입해갖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100% 좀 수출하겠다는데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재벌들이 농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갖고 우리나라 농민들도 나중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해와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약 2배 됩니다. 6만 불 되는 나라인데 그 먼 거리에 운송비를 해갖고 삼겹살을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현대화하고 과학하고 공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농업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항하고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런 신기술 변화 도입을 늦추는 영향이 생기는 게 바로 이권 집단들의 누적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데요. 여덟 번째, 큰 규모의 이권 집단이 결성되면 그들은 배타적이 되고 구성원에게 배타성을 합리화시키는 가치체계, 도그마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죠. 도그마와 이데올로기가 태어난 인간의 99%를 움직였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다 간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권 집단 때문에 도그마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386 학생운동 세력 여기도 뭐 한두분 계신데 반미와 주체세상이라는 장한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었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세력의 종북놀이, 터무니없는 종북놀이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베나 그 오늘의 유머팀들이 여성을 비하고 호남을 이렇게 혐오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바로 이권 집단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홉 번째,
다양한 이권 집단이 축적될수록 규제와 정부의 역할 및 갈등 조정은 기능이 복잡해지겠죠. 그 결과 대부분의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이런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고 그 결과 국가 사회는 쇠퇴해 가다가 망합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 행동의 원리에서 나온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단계별로 이걸 논리를 도출해 나간 일종의 굉장히 과학적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규제와 정부의 역할이 갈등 조정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권 집단이 자꾸 누적되면. 예를 들면 미국 쇠고기와 촛불 시위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한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그다음에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갈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뭐 대통령 탄핵까지 갔다가 뭐 온갖 갈등이 생겼죠. 그 여러 가지 이권 집단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의학 분업 갈등이나 의사와 한의사 갈등 이게 다 각각이 이권 집단들이잖아요. 한미 FT 갈등, 무상급식 갈등, 강정마을 갈등, 남북고 공항 갈등 이런 갈등들이 다 수많은 이권 집단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가를 쇠퇴시키고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낭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어떤 계산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가 지금 한 1,500조 되는데 그중에 한 갈등 비용만 30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럼 이권 집단의 증가와 영향력 강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들의 활동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그들이 미치는 손실이 갈등 비용이 그들이 얻어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산적인 활동보다 더 분배받으려는 활동에 종사합니다. 그런 사람. 일반 대중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권을 갖고 분배를 더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 이권 집단 간의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규제가 늘어나고 신기술 도입이 안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세계는 급속도로 바뀌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못 바뀌는 겁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추세를 제대로 쫓아가는 나라는 한 20여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권 집단들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갖고 뭐 인터넷이고 무슨 디지털 플랫폼이고 이런 세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시 올슨 교수가 얘기한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수주의는 틀렸다 얘기합니다. 맨시 올슨은 사실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제도들이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다면 그 사회에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존해야 한다. 이게 보수주의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본인은 시장주의자면서도 보수주의가 틀렸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회제도라는 거는 오래 존속되면 이권 집단의 갈등 때문에 점점 어려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올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올슨은 시장의 신봉자인 동시에 개혁 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개혁을 쉽게 나눌 수 없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와 우를 너무 쉽게 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으로 누적이라는 방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단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겁니다. 올슨.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역사 현상,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주 굉장히 단순한 이권 집단은 어떻게 생기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이 확장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가지고 9개의 그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도출해내갖고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캄의 면도날 같은 올슨의 이론이 과거로 인정되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혹시 오캄의 면도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백이성 씨 처음 들어봤어요?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16세기, 17세기에 산 사람인데요.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으면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과 달가 해야 움직이면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30여 가지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단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한번 구글에 한번 찾아갖고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올슨의 이론이 도구마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과학으로 인정받으려요. 그 전에 칼 막스의 이론은 본인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데올로기였고 일종의 도구마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문학을 했고 평론을 했지 과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 막스는. 그러려면 과학이 되려면 열린 자세로 반증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건 뭐죠? 굉장히 많은 현상을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맞는 사례를 무수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틀린 사례가 생기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증이라고 그러죠.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이제 반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과학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반박이 들어오면 항상 그걸 답변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걸 기각해야 됩니다. 황우석 씨가 결국은 재현을 못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걸로 판명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올슨의 9가지 함의로 대표되는 이론이 과학일까? 그걸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비과학을 가르는 걸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질문. 서양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열독한 책 뭘까요? 첫 번째는 아시죠, 여러분? 바이블. 응? 바이블. 네. 성경책이죠.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죠. 근데 두 번째 뭘까요? 제가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장 많이 열독한 거 뭐라고 했죠? 지난번 시간에. 노는. 반야신경. 네, 반야신경. 이거는 생각 안 나세요? 이건 약간 이과 계통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답이 안 나오시네. 선물을 안 사서. 종의기원. 종의기원은 19세기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300년 기원전 300년쯤 나온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가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각나시죠? 삼각형의 내변의 각도의 합은 180도다. 그 다음에 A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이 C의 자승일 경우에 직각이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유클리드 기하학? 서양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 책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기원전 벌써 100년 전에 이 파피루스에 유클리드 기하학이 써 있었어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그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론들을 모아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보여드린 그 아테네 학당에서 요 사람이 유클리드를 표현합니다. 확대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유클리드가 이 삼각자와 그 눈금이 없는 자와 요 콤파스만 갖고 모든 이론을 정리했죠. 그리고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1570년도에 프린트됐던 유클리드 기하학 책이고요, 영국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1847년도에 인쇄된 유클리드 기하학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QED라고 써있는데 혹시 QED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QED가 뭔지. 대부분 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Quod Erat Demonstrandum이라는 뜻입니다. Which was what was wanted. 이렇게 해서 이것이 증명됐도다. 이것이 결국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진실된 명제다. 이런 뜻으로 QED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W자 5개 혹은 W5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더 뉴 리퍼블릭이라는 미디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뉴 리퍼블릭이라고 굉장히 성공적인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막 인수해갖고 미국의 정치 관련된 미디어로서 굉장히 요즘 날리는 건데 거기 QED라는 게 나와요. 제목에 마땅히 글이 돼야 할 것, 그렇게 증명된 것, 그러니까 진실된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목을 QED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굳이 여기서 갑자기 맨슈 올슨 정치경제학 하다가 수학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How do we organize knowledge? 그 지식과 과학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모범을 보인 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 원리 체계 때문에. 처음에 가정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액시엄이라고 하죠. 공리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그 정리라는 걸 만들어내 갖고 어떤 그 원리와 진실을 찾아가는 스텝 바이 스텝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과 공부를 계속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데피니션이라는 걸 하죠. 정의라는 걸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액시엄 공리라는 걸 찾아내고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35개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이라는 것은 노 파트 면적이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길이라는 것은 라인이라는 것은 폭이 없는 길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공리라는 것이 있죠. A와 B가 같으면 B와 A가 같다. 이런 게 공리입니다. 그다음에 공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개의 점 사이는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아주 자명한 것 같지만 그거를 쭉 정리하고 그러한 공준으로부터 그 원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정리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정리를 10권의 책에 나눠서 쓴 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중세 시대 근대까지 거의 모든 인텔리전트들이 다 이걸 공부합니다. 우리도 다 공부했죠. 유클리드 기하학을. 근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원리를 전개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이 아이작 뉴턴이 책을 씁니다. 이게 매스메티컬 프린시플하고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해갖고 마뉴일렉의 법칙을 책으로 썼는데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했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철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갖고 보면 이 안에 이게 이제 이건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거예요. 데피니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선이라는 것은 폭이 없는 라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데피니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데피니션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프로스틸레이트 액시엄이라는 거 하고 여기 노 1, 노 2 이런 식으로 액시엄이라는 단어를 쓰죠.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과학의 그 모범이 보인 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그걸 따라한 게 뉴턴의 어떤 책이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다 이 전공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헌법도 이런 원리로 써졌어요. 근데 바로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런 원리로 써졌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을 하고 액시엄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원리를 펼쳐나가는 아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학, 역사학을 전개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슨의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라면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법 질서가 붕괴되어 이권 집단이 적을 때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국가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시대에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의 대개 국가가 건설되면 한 20-30년의 혼란기 끝나고 나서 30-40년간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가 꼭 잘했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바로 도약적인 성장하는 시기예요. 원래가. 크게 잘못만 안 하면.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낡고 부패되고 경직된 사회는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서야 되는 혁명 혹은 개혁의 당위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가 행복하려면 때로는 혁명과 전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데이터로 증명을 했는데 1973년도에 피터 뮤렐이라는 사람이
경제단체의 국제 비교라는 그 연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올슨이 인용을 하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갖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일본이 패전국가였는데 그 후에 20년간, 50년부터 70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일본이 8.1%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20년간 8.1%라면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20년간 10%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5.1% 성장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20년간 5.1%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승전국가인 영국은 2.3%, 미국은 2.1%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왜 이럴까? 패전국은 젊은 사람들 많이 죽었고 사회기반 시설 많이 파괴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독일에서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특히 유태인들, 과학자들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근데 왜 미국과 영국은 성장을 못하고 일본과 독일이 성장했어요? 일종의 이게 수수께끼였어요. 사회과학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증명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회단체들이 온갖 협회들과 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1939년 전에 형성된 단체의 비율이 영국은 51%였고 프랑스는 37%였는데 독일은 약 25%, 일본은 19%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가더가 일본에 들어와서 옛날에 재벌들 다 분쇄하고 군국주의 집단 다 없애고 엄청나게 숙청을 합니다. 독일도 그 전범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함으로써 그 당시 있었던 전쟁 과정에서 생겨났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무수한 단체들이 다 문을 닫고 해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권 집단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영국은 승전함으로써 옛날 단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이 꾸준히 된 거고 이 일본과 소독은 이권 집단이 일단 한번 깨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거죠. 중국이 1980년부터 지금 20년간 고도 성장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청나라 때까지 2000년간 누적됐던 이권 집단들,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모택동의 엄청난 살육과 어떤 두뇌 개조를 통해 갖고 이권 집단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 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중국이. 제가 이 주제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국가의 그 역사 일반 법칙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패전국이 오히려 약진한 이유가 바로 각종 이권 집단이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는 이론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트 뮤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민주정치 체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아, 민주정치가 경제 성장을 저해해? 어쩌면 우리나라 1987년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권 집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저해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뭐 약사회, 의사회, 뭐 한의사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죠. 이권 집단들이. 협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그렇게 얘기하죠. 협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협회원들을 착취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협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외되는 게 막 보여요. 예외. 그럼 예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외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외국의 침략 없이 오랫동안 안정된 국가인데 계속 번영을 했어요. 지금도 뭐 국민소득이 7, 8만 불 정도 굉장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올슨의 이론이 틀린 게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올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권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권 집단이 별로 안 생긴 거예요. 왜 어려울까? 그 스위스는 한 170년간 직접 민주제를 합니다. 그때 170년 전에 한 30개의 그 조그만 소국들이 모여갖고 연방국가를 만드는데 그때부터 직접 민주제를 하는데 10만 명이 발안하면 무조건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주요한 법들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다수가 만드는 겁니다. 다수가. 소수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수 관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거부 투표라는 게 있어요. 5만 명이 그때 그 간접민주제도 합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뭐 강요들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중에서 관료가 7명 뽑히고 7명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대통령을 합니다. 거기는. 월급도 너무 작아. 그래서 명예직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긴 해요. 근데 국민들이 5만 명이 모여갖고 나 저 법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걸 무조건 전 국민 투표에 회부합니다. 그래갖고 그 관료와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 중에 약 한 20-30%가 이제 거부 투표에 올라가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거부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소수 이권 집단이 자기네들이 이권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이렇게 거부당하기가 십상이니까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런 법을 몇 개 만든 정당은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법 체계가 이권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들기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는 굉장히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경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제 책에 그런 얘기도 좀 자세히 썼는데 그래서 담합이 어려운 거예요. 개방 경제, 혁신 경제는 담합이 안 돼요. 그래서 스위스가 예외 같지만 올슨의 이론하고 이런 오히려 설명시켜줄 수 있는 사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어떻게 됐냐? 그 나라들도 뭐 큰 정변이 없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법의 제정이 쉬워요. 스위스에 비해서. 거기 주로 간접민주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제가 강하죠. 그리고 이권 집단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나라가. 요새 나라가. 특히 노조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도 어떻게 번영했을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 바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라고 얘기하죠. 경제도 굉장히 발전해 있고 분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함의 5에 나오죠. 포괄적 이권 집단은 국가 전체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 조직률이 70%가 넘습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 결정을 하지 소수 이권 집단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어떤 결정을 하냐 노조가 정리해고를 인정하자. 노조가 이런 결정하기 힘들죠. 그죠? 그 대신 실업수당을 강화하자. 그리고 국가 정책 결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플렉시큐리티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유연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용은 유용하게 하자. 해고를 쉽게 하자는 거예요. 해고를 쉽게 해야 회사들이 많이 뽑는다는 거죠. 해고하기 어려우면 잘 못 뽑죠. 현대차가 해고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람은 안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대신 해고하기 쉽게 하고 시큐리티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5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해고되면 3년간 250만 원 받을 수 있어. 일 안 하고 실업수당을 250만 원 받으면 해고돼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플렉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은 해고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안 나옵니다. 짐 싸고 바로 나옵니다.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You are fired. 그럼 조그만 박스에다가 바로 싸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저 인터넷 아이디 패스워드 날립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플렉시큐리티가 관련된 거죠. 그게 국가를 굉장히 번영하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혁신 경제를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그 아이디어를 합칠 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삼성그룹에 들어가면 평생 삼성그룹에 있어야 되고 현대그룹에 가면 평생 현대그룹에 있어갖고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기 힘들어요. 미국처럼 3년 5년마다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을 옮겨야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떤 회사가 딱 모이면 온갖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일한 사람, 애플에서 일했던 사람, 제록스에서 일했던 사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사람, 청소에서 일했던 사람이 모여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힘든 거죠. 재벌 봉건 체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 고용이 그 경직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 세 나라는 어떻게 포괄적 이권 집단, 이익 집단이 생겼을까? 원래 포괄적 이익 집단은 생기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소수는 생기기 쉽지만 큰 노동조합은 생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후발 산업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먼저 나갔고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뭐 이태리 정도 하고 농업국가 있습니다. 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가. 근데 그때 뭘 봤냐면 그 지도자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소수의 이권 집단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노조 지도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국민, 노동자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 이동 조직 결성의 기술이 발달했죠. 이 사람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 했으니까 20세기에. 그리고 인구가 적고 동질적이라서 이런 걸 하기에 유리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애국 애민의 국가 지도자들이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덴마크의 누구죠? 그룬디인가요? 네, 그룬드비. 그다음에 덴마크 그렇고 스웨덴은 누군가요? 비스 뭐 있죠. 뭐 그런 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복지국가면서 국가 전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복지국가로 가려면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국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노동자들이 9천만 원 받다가 실업해갖고 연봉을 8천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실업수당이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많아야 6개월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는 그 실업수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과 장년의 임금 차이가 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청년 신입사원은 200만 원 주는데 한 달에 50대는 600만 원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스웨덴은 25살짜리하고 50세하고 1.3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간 임금 격차도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 복지국가는 막 떠들면서 자기네들 월급을 중량 평준화하는 건 결사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식하거나 허위의식이 있는 겁니다. 실업수당으로 먹고 살만해야만 해고가 용이한 거. 그러려면 임금 격차가 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고가 용이해야 혁신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적성에 안 맞는데 나는 공기업 들어갔으니까 평생 내 적성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적성 그게 아니야. 자기 진짜 영어를 엄청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자기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노동의